한력전TV의 명찬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4년도도 다 지나가고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일본의 경제, 2025년 일본 경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제가 원래 2024년도에는 외부 많은 유튜브에 나가서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일본 경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바뀌었죠. 일본에서도 자민당 정치가 바뀌었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한국에서는 지금 국내 정치 상황이 아주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고려하면서 2025년 일본의 경제를 한번 전망해 볼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24년도에 제가 많은 이제 유튜브에서 나와서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을 좀 총괄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올해의 여러 가지 펀디멘털이 어떤가, 그걸 이제 살펴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2025년도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GDP를 일단 한번 보면요. 일본의 2024년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G7에서 유일하게 마이너스라는 거죠. OECD가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2차원 완화 개시 전 10년, 2차원 완화 개시 후 10년, 2024년 올해까지 뭐니 해도 아베노믹스, 세계 화살, 이게 그대로 어느 정도 지속돼 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 중에서도 특히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이 약간의 변화가 있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데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펼 때에 아베 총리가 목표로 했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제 디플레이션을 탈출해서 경제 성장 쪽으로 나가겠다. 이게 이제 큰 목표였는데, 그렇게 해서 아베노믹스가 2013년 정도 출발을 해서 2차원 금융 완화 정책, 적극적인 재정 정책,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의 구조조정, 그래서 성장 전략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거, 이 세 가지 화살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왔는데 과연 그 성적은 어떨까, 그걸 이제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2차원 완화 개시 전 10년의 GDP 성장률을 보게 되면요, 2003년, 4년, 5년, 6년, 7년, 요 전반기 5년하고 8, 9, 10, 11, 12 후반기 5년하고 성장률을 보게 되면은 전반기에 1.6% 성장을 했죠. 근데 후반기 5년은 마이너스 0.4% 성장했어요. 요걸 평균하니까 0.63 성장했죠. 요게 아베노믹스 있기 전의 얘기입니다. 자, 그럼 14년부터 아베노믹스가 실시돼 가지고 디스플레이 탈출하겠다는 정말 일념 하나에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열심히 폈죠. 그게 10년 가까이 엄청나게 돈을 풀었는데 과연 경제 성장이 했을까요? 그걸 보게 되면요, 전반기 5년을 보면 13년, 14, 15, 16, 17년을 평균해 보면 1.3%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후반기는 어떻습니까? 18, 19, 20, 21, 22, 5년 동안 보면은 성장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 10년을 평균해 보면은 0.67. 그러니까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하기 전이나 한 이후나 경제 성장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은 그렇게 많이 풀었는데도 경제는 성장하지 않고 돈만 많이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최근에 엔저가 이렇게 많이 150엔, 160엔 이렇게까지 이제 엔저가 지속돼 왔던 이유가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돈을 너무나 많이 풀었다는 거죠. 엔화를.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달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풀었다. 그게 엔저의 하나의 기조라고 보는 건데, 자, 그러면요, 다른 나라들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1991년을 100으로 놓았을 경우에 이 명목 GDP의 추이를 쭉 한번 살펴보면은 제일 위가 어디입니까? 제일 위가 미국이죠. 그 다음 요 하늘색이, 옅은 하늘색이 영국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캐나다이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가 주황색이고, 독일이 이 선입니다. 이탈리아가 노란색 선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너무나 비교가 되죠. 이게 G7 국가들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GDP는 2020년에도 일본에게도 추월된다.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일본이 독일한테 GDP가 이제 추월당해서 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라고 그랬죠. 그러다가 2010년에 중국한테 추월당하고, 이게 2010년이죠. 정확히 중국하고 일본하고 이 점선 일본입니다. 이렇게 2010년도에 중국이 앞질러 가죠. 그리고 쭉 이렇게 오다가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독일한테, 요 짙은 선이 독일입니다. 이 독일한테 이제 따라잡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26년쯤이 되면은 이제 인도한테도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GDP가 4위인데 인도한테까지 추월되면은 미국, 중국, 독일, 인도,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일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일본이 계속해서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에 다른 나라들이 계속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일본을 앞질러 가고 있다. 이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하나 보게 되면은 주요 7개국과 한국의 1인당 GDP 순위 변천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늘 1인당 GDP입니다. 여기 보면 제일 위쪽이 미국입니다. 그리고 이게 프랑스고요. 이탈리아, 독일, 캐나다, 영국, 그리고 이게 일본이었는데 일본이 지금 이렇게 쭉 쳐지면서 한국한테도 이제 쳐지게 됐죠. 이게 언제입니까? 2017년 정도입니다. 2017년 정도 1인당 GDP가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1인당 GDP의 추이를 이게 이제 OECD 평균을 1로 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 일본이 한번 보세요. 쭉 72년도, 73년도 점 벌써 이제 OECD를 추월하기 시작해서 쭉 올라가죠. 그렇게 해서 급성장을 해서 90년도, 95년 뭐 이점 이때 버블이 이제 왕창 꺼지기 시작하면서 쭉 빠지기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때가 OECD의 거의 한 2배 정도 됐습니다. 1인당 GDP가요. 그때는 미국을 추월했었죠. 그게 언제입니까? 87년 이때 아마 이게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갑자기 이렇게 쫙 올라간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미국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일본은 이렇게 올라갔죠. 그러다가 이때가 언제입니까? 2000년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부터 일본은 쭉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다시 또 좀 올라가죠.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한국입니다. 한국은 꾸준히 지금 성장을 하면서 쭉 올라다가 지금 여기서 이제 만나죠. 2023년도에 인당 GDP가 사실은 2017년쯤에 이미 넘어섰다고 했는데 요 그래프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는 인당 GDP로서는 한국이 일본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의 1인당 GDP를 간략하게 그래프를 이렇게 보면 미국을 1로 한 비율로 이렇게 이제 그리는 건데 이때가 1이죠. 97년 정도일까요? 그리고는 쭉 내려옵니다. 가장 좋았을 때 95년도 버블 때가 어느 정도였을까? 미국보다도 1.55배 정도, 1.6배 채 안 되고 1.55배 정도였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0.4로 떨어졌습니다. 4, 4, 16, 그러니까 딱 4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한창 버블 때, 그때 1인당 GDP에 일본은 4분의 1로 떨어졌다는 거죠. 미국이 4분의 1. G7 국가들의 1인당 GDP를 한번 보면요. 2000년에서 2023년까지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요게 2000년의 GDP고요. 달러로 환산한 겁니다. 2023년의 GDP.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캐나다가 얼마나 성장을 했느냐. 2.17배 성장했고요. 프랑스가 1.91배, 독일이 2.15배, 이탈리아가 1.83배, 영국이 1.63배, 64배, 미국이 2.20배.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본은 오히려 마이너스로 떨어졌죠. 0.90배니까 10% 정도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한 2, 3년, 3, 4년 정도 사이에 오히려 10% 정도 하락했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일단 2배 가까이 되죠. 2배. 뭐 거의 2배입니다. 평균에서. 자, 그런데 일본, 미국, 대만, 한국 이 4개 국가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여기에서는 자국 통화를 기초로 해서 1인당 GDP를 이제 환산을 했는데 일본의 2000년하고 2023년도 1.1배로 이제 성장한 걸로 이렇게 나오고 미국이 2.20배, 한국이 어떻습니까? 3.14배 성장했어요. 대만이 2.19배.
그러니까 한국은 3배 이상 성장하는 동안 일본은 거의 제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지금 최근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니까요. 이 엔겔 개수가 G7에서 1위랍니다. 엔겔 개수는 뭘 말합니까? 내가 총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이 얘기죠. 일본이 지금 얼마입니까? 2007년도에 22%, 23% 정도였다가 지금 얼마입니까? 거의 27% 가까이 올랐죠. 그런데 보통 보면 대부분 미국은 16%, 독일 18%, 거의 평행선을 그리지 않습니까? 크게 변화가 없는데 일본은 조금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엔겔리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가난해진다는 얘기죠. 이게 현재 일본의 GDP를 가지고서 한번 살펴봤을 때 이 방향성도 어느 정도 보이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일본의 GDP가 이렇게 성장을 안 하는 이유 중에 최근에는 특히나 이 엔저의 문제가 또 심각합니다. 엔저의 그 영향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엔저가 2021년을 최고 고점을 해서 이때가 가장 이제 105엔 정도였죠. 1달러당. 1달러당 105엔 하다가 지금 쭉 올라서 이게 언제입니까? 2022년 4월 정도부터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엔저가 급격히 진행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일본 정부가 이제 환율 개입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또 쭉 올랐다가 여기 또 한번 개입했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그래서 거의 이제 150에서 106 사이 여기 24년도 초중반까지 그랬었죠. 그래서 24년도에서 엔저가 이렇게 쭉 계속 이렇게 가속되는 눈에 보입니다. 이때 한번 개입했고 4월 29일 이때도 한번 개입했죠.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달러, 엔, 유로의 명목 실효 환율로 딱 보면 한눈에 들어오죠. 미국 달러가 이렇게 변했다가 이게 이제 2022년 1월을 하나의 100으로 놓고 봤을 때 그 이후의 변화를 보는 겁니다. 이때 3월, 4월 요 시점에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미국 달러는 쭉 이렇게 올라가고 유로도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근데 엔화만 이렇게 계속 내려왔죠. 엔과 동남아 통화의 명목 실효 환율을 한번 살펴봐도 여기에 보면은 이게 일본의 엔화입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어떠냐? 이게 싱가포르이고요. 빨간 선이.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가 주황색입니다.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태국이 회색이고요. 그 다음에 필리핀이 이게 노란색입니다. 말레이시아가 하늘색이죠. 자, 이렇게 보면은 동남아 대부분의 국가들이 대체로 평균 100에서 100 이상을 이렇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100을 상회하고 있죠. 근데 어떻습니까? 일본은 2022년도 3월 경계로 해서 쫙 이제 엔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걸 좀 더 극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 취임 후의 명목 실효 환율을 봐도 취임 이후에 엄청나게 이렇게 급격하게 엔화 가치 떨어지고 있죠. 다른 나라들이 보면은 이게 스위스고요. 이게 미국이고 이게 유로입니다. 영국이고 오스트랄리아, 캐나다, 중국 이렇게 각 나라들이 대충 이렇게 큰 흐름이 보이는데 아주 유독 특별히 일본 엔화가 이렇게 많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엔저의 요인은 무엇일까? 무엇이 가장 컸을까요? 여기에 보면요. 아주 그래프가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는데 이 빨간색이 뭐냐면은 엔 수급 요인입니다. 엔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렇겠어요? 이게 아마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본이 재정을 많이 이제 팽창 재정을 쓰면서 그때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면서 그때 엔이 시중에 많이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이 또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게 뭐 12엔에서 한 11엔 정도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그다음 주 원인은 결국은 이제 미국과 달러와의 금리 격차인 거죠. 금리가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금리가 일본은 마이너스 0.1이었을 때 쭉 이게 23도까지 쭉 계속 이어올 때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 차만큼 엔저가 유도가 됐죠. 그거는 왜 엔캐리 트레이드를 유발했던 겁니다.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그래서 이제 이 금리 차가 25엔에서 19엔 정도 이 차이를 나타냈다는 겁니다. 엔저를 유발했다는 거죠. 한 25엔에서 19엔 정도. 근데 요게 보면 녹색이 보면은 이게 투기 요인입니다. 투기도 꽤 많은 영향을 미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투기도 만만치 않은데 그렇긴 합니다만 가장 큰 요인은 일단 금리 차이, 달러와의 금리 차이가 큰 요인이었고
두 번째가 이게 N 수급 요인입니다. 이게 이제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이 굉장히 엔화를 많이 주중에 풀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달러를 많이 풀어내면은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뭐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때 일본이 엔화가 너무 많이 풀렸다. 그래서 세계 차원에서 엔저를 이제 봐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요, 달러와 엔의 명목 실효 환율을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달러가 떨어지면은 엔화가 올라가고 달러가 올라가면 엔화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보면 이게 평행선을 그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거의 평행선같이 그리죠. 이런 것들이 보면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금리 차로 인해서 이게 금리가 이렇게 쭉 내려와서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쭉 가치가 떨어지면은 엔화 가치가 올라가고 이게 올라가면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그 얘기인데 실제로 이 그래프를 보면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가 모든 걸 작용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강력하게 예시해주는 그래프가 이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5년 안에 한일, 중국 이 환율 추이를 한번 쭉 보게 되면은 이 빨간 선이 엔과 달러입니다. 자, 이게 100, 110, 120, 130 쭉 올라가죠. 그래서 엔화가 이렇게 엔저로 쭉 올라가는데 원화가 그 중간점이고요. 인민화가 이 정도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가장 적어지는 게 엔화고 그 중간이 한국의 원이고 중국의 위안화입니다. 자, 이 그래프는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만 지금 니케이 평균과 뉴욕 다우의 추이 이걸 이제 보면은 이게 가장 제가 그동안 일본 경제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약간 충격적인 그래프였습니다. 요거하고 다음 그래프하고 비교해 보면 알겠는데 이게 1989년 막 이제 버블이 절정기에 갔을 때 그때가 4만 조금 못 됐었죠. 그러다가 쭉 버블이 꺼지면서 쭉 내려왔어.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이게 지금 얼마입니까? 만 조금 밑에까지. 그러니까 7,500까지 내려왔다 그럽니다. 그랬다가 이제 2013년 아베노믹스가 시행되면서 그때부터 주식값이 오르기 시작하죠. 계속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 이제 4만 넘어서기도 했는데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89년도부터 2024년, 3, 4년 정도 해서 그 이전의 가격까지 다시 원위치로 온 거죠. 이렇게 보면 꼭 빨랫줄이 쭉 늘어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다우는 어떻습니까? 다우는 쭉 꾸준히 오르다가 이때부터 급상승을 합니다. 2009년부터 쫙 급상승을 하죠. 요걸 이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뉴욕 다우는 1990년에 0으로 놓고 봤을 때 그게 얼마까지 1250%까지 성장을 했죠. 뉴욕 다우가. 가격이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니케이 평균은 어떻습니까? 90년부터 2020년, 2024년까지 겨우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 0% 성장한 거죠. 요게 잃어버린 30년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제자리 왔죠. 그리고 또 길게 놓고 보니까 거의 평지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이 모습을 가지고 뭐 버블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참 못합니다. 30년 전 그 위치로 돌아왔어요. 성장률은 제로입니다. 그 사이에 뉴욕 다우는 1250% 성장했다는 거죠. 방금 그렇게 이제 일본 여기서 이렇게 다시 성장을 했는데 이만큼 이제 주식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는데 89년도하고 2024년도 2월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해외 투자가 의한 배상구가 10%, 이때는 89년도에는 해외 투자가 10%밖에 안 됐지만 올해는 60% 이상이 외국인 투자라는 거예요. 해외 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순이익도 보면은 이때 버블기에는 18조 엔이었는데 이번엔 기업 이익이 한 74조 엔 정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PBR 주가 순자산 배율이 이때는 5.6배인데 1.5배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에 비하면은 굉장히 적은 수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는 1987년 이후 일관되게 과대평가됐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요게 뭡니까? 요때가 플라자합이죠. 85년도. 플라자합이 1달러당 240엔 정도 아닙니까? 1달러당 240엔 하던 것이 딱 2년 만에, 이때 85년 9월 달에 플라자합이 있었는데, 87년 말쯤에 1달러당 120엔까지 온 겁니다. 1달러당 2배로 뛴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쭉 계속 이제 뭐 1달러당 100달러도 되고, 뭐, 이때 90달러도 되고, 이제 이때 80달러까지 이제 가죠. 그러다가 최근에 다시 이제 150, 160엔까지 이제 내려오는데,
어쨌든 이게 어떻게 평균선이라고 보면은 이 선보다 위에 있는 것은 엔화가 과대평가됐다는 얘기고 이때가 과소평가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소평가된 것을 높이기 위해서 플라자 합의에서 환율 조정을 했는데 미국이 근데 이게 너무 많이 과대평가돼 버린 거죠. 엔화가.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일본의 대기업의 수출이 상당히 침체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결국은 생산비가 적게 드는 해외로 다 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외로 투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수출 기업들은 대부분이 다 해외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 실효 환율을 보게 되면은 30년간 3분의 1로 떨어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실질 실효 환율이고요. 주황색이 파란색이 명목 실효 환율인데 명목 확률이 이렇게 뭐 꽤 높게 올라간 것 같지만 실질 실효 가치를 보게 되면은 이때를 이제 95년도를 95년 4월을 100으로 봤을 때 그때 가치에 비해서 지금 현재 어디까지 떨어지냐니까 딱 35. 이때가 100의 가치가 있었으면 지금은 35의 가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엔화가 많이 싸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언제입니까? 70년대 수준하고 같이 지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환율의 변화 같은 것들이 결국은 아베노믹스에 의해 가지고 초래된 부분이 많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러냐? 2차원 금융 완화를 해서 돈을 많이 풀었다는 거죠. 그 너무 많이 푸른 돈을 이제 조금씩 줄여 나가고 너무 돈을 많이 풀었는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결국은 일본 정부가 국채를 마구 찍어내 가지고 그걸 찍어내는 까지는 좋은데 이게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가게 되면은 부담이 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자를 낮추려다 보니까 해외에서 이 일본의 국채를 안 사겠죠. 왜? 이자가 낮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자를 낮게 하기 위해서 일본 은행이 다 사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은행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돈이 600조가 넘어요. 그게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찍어낸 국채의 54%, 지금 한 55%까지 될 겁니다. 그 600조가 넘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현상을 벌이냐니까 일본이 이 금리를 올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워진 거죠. 왜? 금리를 올리는 순간 이 지금 안고 있는 국채 거기에 지불해야 될 돈이 너무나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올 7월 31일에 일본은행이 두 가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장기 국채를 조금씩 사들이는 것을 줄여나가겠다. 일본이 지금까지 대충 예산을 보면은 1년에 한 110조 정도 됩니다. 지난번에 뭐 코로나 그 시기에는 뭐 모든 정부들이 돈을 많이 풀었죠. 그때가 한 130조 정도 됐었는데 그 평균 한 11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세수가 그치는 게 어느 정도냐면은 약 70조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한 40조 엔 정도는 계속 이제 국채로 찍어냈는데 그게 쌓여서 이제 너무나 일본은행에 국채가 많이 쌓였으니까 이자 문제가 심각하니까 이제 조금 줄여나가겠다. 그게 일본은행이 7월 말에 이 두 가지 정책을 편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는 매달 6조엔씩 정도를 이게 국채를 사들였는데 이제는 매4반기면 3개월 정도 만에 3개월 만에 4천억 엔 정도씩 이제 줄여나가겠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2026년도 1월에서 3월 요 기간에 이제 3조엔 정도 사들, 지금까지 6조엔 사던 것을 반으로 줄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26년도 1, 3월 요때는 이제 3조엔 정도를 사들이는 정도, 그냥 한 반액 정도 되도록 줄여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이제 일본 은행에 안게 될 국채의 규모가 이제 조금씩 줄어들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정책은 종래 0에서 0.1% 정도였던 금리를 0.25% 정도로 이제 올렸죠. 이 두 가지 정책을 펴면서 장기 국채를 사들이는 것을 줄임으로 인해서 안고 있는 앞으로 그 국채의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하고 또 하나는 이자를 올림으로 인해서 시중에 있는 돈을 또 끌어들이면서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시중에 많이 풀려있는 엔화를 이 두 가지 양면에서 줄여나가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하게 된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너무 돈이 많이 풀려 있어서 계속 엔저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은 정상적인 금융 정책이 아니었다. 그래서 이제
금융정책 정상화로 가는 단계로서 이 두 가지 정책을 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그런데 7월 말에 이 두 가지 정책을 펴자마자 N고로 급속도로 가면서, 이 N고죠. 155엔 정도 있던 것이 145엔까지 팍 떨어진 거죠. 한 10엔 정도 팍 뛰어 N고로 간 거죠. 그때 주식은 어떻습니까? 이 시점에서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만 정도 수치가 떨어진 거죠.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게 겁나겠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물론 다시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돼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뭐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7월 말 수준의 회복은 거의 다 됐다고 볼 수 있는데, 엔화는 이렇게 계속하고 있고요. 어쨌든 금리를 올리는 순간 그 7월 말에 그 정책으로 인해서 급격한 폭락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지금 12월 달인데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리느냐, 뭐 그런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지금 12월 달에 일본은행이 다시 금리를 올리는 게 한 45% 정도, 아니면 내년 초에 금리를 좀 올리는 거, 이걸 예상하는 게 한 55% 정도, 이렇게 이제 지금 갈리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수치로 보면은 이번 달에 금리를 올리는 것보다는 내년 연초에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N은 무역 흑자 통화에서 무역 적자 통화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007년에서 2011년까지는 무역 흑자가 계속 남았어요. 그래서 N이 강했었죠.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2019년부터 2023년은 적자가 많이 누적이 돼가지고 이것 때문에 엔화가 그렇게 엔저로 가게 되는 큰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일리 신조라는 주간지가 미디어는 왜 엔저의 무서움을 호소하지 않는가? 니케이 평균 4만엔 돌파와 정반대 일본 침몰의 위험성. 그래서 엔화가 한참 쌀 때, 그때 3월 8일이죠. 이때 이런 글들이 아주 난무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달에 결국은 이제 금리를 올리고 정책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현재 일본 물가를 한번 보면요. 이 베트남 물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본 물가, 베트남 물가. 중국이 조금 더 높고요. 태국이 좀 더 높고. 한국은 어떻습니까? 일본보다 한 25%더 비싸네요. 스위스, 영국, 미국, 호주, 한국 물가도 상당합니다. 근데 일본 물가가 베트남 수준입니다. 야, 이게 베트남 수준이라는 게 아마 통계치를 보면서도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에이 설마 하시겠지만, 그 이코노미스트에서 통계치를 내서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각국의 빅맥의 엔화 기준 가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제 빅맥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나라의 각국의 이제 경제력에 걸맞는 가격을 치는 게 맥도날드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빅맥이라고 합니다. 빅맥의 엔화 기준 가격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 854엔 정도고요. 한국이 601엔인데 중국이 531엔. 자, 일본이 480엔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481엔, 한국 601엔입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물가가 많이 비싸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어느 정도 이게 알 수 있는데, 이제 중국보다도 쌉니다. 일본이 지금 보면 베트남하고 바로 옆에 있는 게 맞네요. 물가가 바로 베트남하고 비슷하죠. 근데 이제 자, 지금 현재 미국 1달러당 150엔으로 치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이게요. 빅맥이 맥도날드가 5.69달러 하거든요. 그러면 5.69달러 곱하기 150엔을 해야 되잖아요. 1달러당 지금 150엔이니까. 그러면은 854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480엔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갭이 상당히 크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엔저의 이게 N이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싸게 지금 책정이 됐다 이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1달러당 120엔 정도면 어떨까요? 이것보다 훨씬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러니까 480엔. 그래서 이제 이 빅맥 가격이 지금 현재 일본의 이 환율하고 서로 매치가 되지 않는다. 예,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죠. 일본이 2차원 완화 정책을 계속 펴가지고 일본은행이 국채 보유가 이제 이렇게 확대가 됐는데, 이게 2013년 3월 말에 보면은 975조 엔이었는데 국채가, 그걸 어디에서 주로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민간은행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일본은행은 13.1%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뭘 말하느냐? 민간은행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이자가 어느 정도 있어서 나름대로 그게 가지고 있을 만한 가치가 있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은 뭐 YCC 곡선 얘기도 있었고, 어쨌든 금리를 일본은행이 억누르기 위해서 YCC 컨트롤,
곡선도 있었죠. 이제 그걸 보게 되면은 금리를 되게 이제 떨어뜨려 가지고 일본은행이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보통 국채 잔고의 추이라는 거죠. 이게 2010년, 2015년 이때부터 쭉 급속도로 올라갑니다. 물론 1995년부터 많이 올라오다가 이 시점에서 쭉 다시 올라오죠. 이게 23년도에 일본은행의 국채 보유 비율이 53.86%인데 지금은 아마 5%까지 올라왔을 겁니다. 특히 12년, 13년 이때부터 급속도로 늘어나죠. 이게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이렇게 일본의 국채 보유율이 이렇게 급팽창했습니다. 이 국채만 그런 게 아니죠. 팽창한 것은 일본은행이 가지고 있는 이게 뭡니까? 이게 주식입니다. 주식을 2차원 금융 완화 정책을 펴면서 그 많이 찍어낸 돈을 가지고 국채도 많이 일본은행이 가지게 되고 주식도 이렇게 엄청나게 샀습니다. 이 37조 엔 정도까지 일본은행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통 중앙은행은 이렇게 주식 같은 이렇게 가격이 오르내림이 급격한 이런 이제 금융상품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일본은행은 그때 아베노믹스 때 아베 총리하고 구로다 총재하고 같이 그냥 입을 맞춰가지고 국채를 많이 사들이는 것하고 이 주식을 이렇게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막 쫙 올라간 거죠. 그때 아베 총리가 어쨌든 주식 가격은 올려야겠다 해서 이렇게 일본 은행이 돈을 엄청나게 엔화를 찍어내면서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이렇게 많이 사들였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2020년 이후에 정부 재정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죠? 여기 파란색이 순채무액을 이제 말하는 거고, 요게 이제 순채무의 그 GDP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GDP 비율은 이거죠. 이때는 이제 주황색은 135 이렇게까지 올라갔다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있죠. 90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엔저 관련 도산하는 거 보세요. 이 기업들이. 원래 들어와서 기업들이 도산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에 어떤 면에서는 이 도산하는 기업이 많다는 것 자체가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이 도산하겠죠. 그러면 이제 좀비 기업들은 사실은 좀 도산해도 좋다. 왜냐? 사실은 일본에 일손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봉급으로 겨우겨우 유지해오던 그런 좀비 기업들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이렇게 도산하고 나면은 오히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봉급을 더 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도산한 기회를 타가지고. 그런 의미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 일본의 이 도산한 기업 수가 이렇게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일본은 이제 금리를 최근에 이제 올리고 또 앞으로도 올리겠지만 이게 명목금리가 어떻습니까? 명목금리가 그 0%에서 이게 마이너스 0.1까지 쭉 있다가 이제 다시 이제 0으로 올라왔죠. 그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러는 사이에 실질 금리는 이렇게 많이 낮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때가 이렇게 쫙 빠지는 건 뭐겠어요? 물가가 올라갔는데 금리는 그대로니까 2%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금리는 그대로고 2% 올라가면 2% 마이너스 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지금 현재 물가가 한 2% 가까이 올라가니까 이렇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로 된 거죠. 10년 금리도 역시 명목 금리는 이런데 실질 금리는 계속 낮다. 그런 얘기죠. 일본의 국가 경쟁력을 한번 볼까요? 일본의 경제 성장은 마이너스로 이게 이제 G7에서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OECD가 이렇게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은 10월 18일자 프레지던트 온라인에서 보면요. 일본의 발전도상국화가 멈추지 않는다. 세계로부터 아프리카 수준으로 싸구려 국가 취급받는 관광 입국의 말로. 아주 제목이 상당히 자극적이죠. 지금 일본은 거의 개발도상국화로 이미 거의 진전이 됐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아프리카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 얘기잖아요. 일본이 관광 입국으로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지만 외국 관광객들 입장에서 볼 때 일본에 들어오게 되면은 일본 물가가 베트남하고 같은 물가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 몇 배씩 성장했는 이런 나라들에서 이제 일본에 오게 되면은 물가가 엄청 싸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다 전 재무관이 누구냐면은 최근에 이제 퇴직을 했는데, 최근 7월 달에도 그렇고, 최근 이 엔저로 계속하면서 거기에 국가가 환율 개입을 했었죠. 그때 이 간다 재무관이 그걸 다 컨트롤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미스터 N이라고 이제 별명도 이제 불리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ADB 총재 후보로 나서려고 그러는데, 주변에서는 대부분 어떻게 바라보냐니까, 일본이 뭐 경제 대국이니까 그 되는 거는 뭐 쉽게 되겠지. 이제 이런 식으로 인식한다. 뭐 그런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다 전 재무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일본은 이미 대국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총재로 선출될 생각이라면은 공헌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가, 이걸 강하게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일본은 이제 이게 4년 연속 이 국제 경쟁력 1위에서 38위로 전락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한국은 20위고 아시아에서도 일본보다 하위에 있는 것은 세 나라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걸 이제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세계 경쟁력 순위 추이를 보게 되면 이제 1989년에서 2022년까지를 보게 되면 이제 1위에 있다가 34위로까지 떨어졌죠. 자, 이때 중국이 몇 위입니까? 중국이 17위예요. 그 다음에 어디가? 영국이 23위고, 독일이 15위고, 미국이 10위죠. 이 그래프를 보면은요,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에서 발표한 건데, 30, 50 클럽 7개국의 IMD 순위,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30, 50 클럽이라는 것은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수가 5천만 명 이상인 국가. 야, 이거 보시면요. 미국이 10위, 이제 10위인데, 30, 50 클럽에서는 1위인 거죠. 한국이 2위입니다. 전 세계 경쟁력은 20이지만 30, 50 클럽에서는 이 국가들 중에서 2위라는 거죠. 3위가 독일이고 4위 영국, 프랑스, 5위 일본, 6위 이탈리아. 야, 이건 보시면 놀랍지 않아요?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경쟁력이 있다. 야,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근데 최근 5년간 한국의 IMD 국가 경쟁력 순위가 23위 쭉 하다가 28위까지 떨어졌다 다시 20위로 원래 최고로 올라왔죠. 자, 국민 부담률의 국제 비교를 보면, 국민 부담률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벌어들이는 돈에서, 일본말로 되돌이 긴가, 그, 손에 쥐게 되는 돈. 임금은 이 정도인데, 실제로 여러 가지 떼고 나서 내가 실제로 받게 되는 돈, 이걸 이제 말하는 건데, 그 뗀다는 게 그게 국민 부담이라는 건데, 그 부담률이, 이게 보면은요, 이게 일본입니다, 이게. 일본이 부담률이 지금 8%까지 올라왔어요. 계속 올라가죠. 2010년부터 쭉 급격하게 부담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보면은 뭐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전부 보면은 뭐 그렇게 큰 그 변화가 없잖아요. 조금씩 오르내려가는데 조금씩 올라가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일본은 그냥 쭉 일직선으로 올라가죠. 급경사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민 부담률이 높아지니까 실제로 내가 손에 쥐게 되는 돈은 이제 적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식비의 비율이 높아지는, 엔겔 기수가 높아지는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 그래프도 2020년하고 2030년을 비교해 보면은, 일본은 여기에서 큰 변화가 없는데, 이게 부유층 인구예요. 일본이 3배에서 10배로 이제 늘어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아에 있어서 연간 가처분 소득이 3만 5천 달러 이상인 인구 수를 이제 보는 건데, 2020년에는 일본이 이 정도였다면은 이제 중국, 인도, 아시안 이렇게 규모였다가 이게 10년 후에 이렇게 큰다는 거죠. 일본은 큰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봐왔던 거에서 이제 일본의 무역 현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무역이 현재 일본의 경제 상황을 잘 비춰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이게 일본 무역 수지의 추이인데 언제부터입니까? 2021년부터 급격하게 지금 무역 적자가 많이 늘어나죠. 이게 결국은 이 무역 적자가 많이 늘어나는 요인 중에 하나는 일본의 엔저로 인해서, 또 아니면 해외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고, 그게 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게 되는 그 전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팬데믹도 있었고 뭐 그렇게 해서
서플라이 체인이 많이 이제 손상이 되고, 그렇게 해서 수급이 이제 불균형해지면서 에너지 원자재 가격 같은 게 많이 높아졌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일본의 무역 적자가 많아졌다는 겁니다.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현금 흐름에 기초한 경영 수지의 실적, 이걸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기 그래프를 잘 보게 되면은, 요 하늘색이요. 제1차 소득 수지. 제1차 소득 수지라는 것은 뭐냐면은, 해외에 투자해서 벌어들인 돈을 제1차 소득 수지라고 합니다. 해외 공장을 짓거나, 아니면 해외에 주식을 투자한다거나, 아니면 해외로부터 이자를 받는 뭐 이런 투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제1차 소득 수지인데, 이거 보면은 이때부터 꽤 많이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지금 무역 서비스 수지는 이제 이렇게 이때까지만 해도 무역이 일본은 항상 흑자였죠. 그러다 어떻습니까? 2010년 요때를 기해서 쭉 무역 흑자가 이제 적자로 많이 이제 바뀌는 편이죠. 무역 적자가 많아집니다. 요때가 이제 2016, 7 요때가 늘어난 게 아마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엔저로 가니까 잠시 수출이 이렇게 늘어났던 거죠. 그러다 다시 이렇게 또 마이너스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요게 이 점선이 뭘 말하냐면은 통계상의 경상수지라는 거예요. 통계상의 경상수지. 그러니까 이거 전부 이 전체 이 위에 그래프하고 밑에 그래프를 더하기 빼기 하면은 이거라는 겁니다. 이게 경상수지인데, 그런데 실제로 이 해외에 나왔던 1차 소득 수지는 대부분 해외에 공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수익을 올리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벌어들인 돈은 그 지역에서 다시 재투자돼서 웬간하면 일본으로 달러가 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으로 보게 됐을 때는 요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게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벌어들인 달러보다도 나가는 달러가 더 많다 이 얘기입니다. 결국 현금 흐름으로 보면. 이때 잠깐 높았다가 다시 이렇게 이제 달러가 더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엔저로 가게 되는 요인이 이때는 이때는 계속 적자가 나니까 엔저로 가게 되는 하나의 큰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요. 이렇게 이제 요게 N의 환율을 말하는 건데, 이게 위로 올라가는 게 엔저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엔저가 이때가 100엔 1달러당 105엔 정도였죠. 105엔 정도에서 160엔까지도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엔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엔저가 진행되면 보통 일본에서 무역량이 늘어날 거라고 인식하잖아요. 근데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요, 이때부터 계속 조금 줄어들었지 늘어나지 않아요. 환율하고 관계없다는 겁니다. 그럼 뭘 말하느냐 하니까, 환율로 인해서 수출이 늘어날 만한 그런 어떤 수출품 생산하는 기업들은 해외로 다 빠져나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기업들은 수출하는 기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엔저와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이 크게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다 이런 얘기고, 여기 보면 이제 계약 통화 베이스로는 거의 일정하다는, 이 계약 통화는 뭡니까? 환율이 변하기 전에 달러로 책정했던 수출 품목, 수출 뭐 단가, 품목 수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진 거기에서 큰 변화가 없죠.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수치로 나타나는 건 이게 다 환율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라는 거죠. 이 그래프는 이제 원유 가격이 높아지면 무역 적자가 늘어난다. 한번 보시면요. 이 빨간 선이 뭐냐면은 원유 가격입니다. 원유 가격이 요게 이제 10달러, 10달러, 20달러부터 120달러까지니까 이제 내려올수록 가격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가격이 높아져서 100달러 정도 되니까 무역이 조금씩 줄어들다가 내려오니까 쭉 내려오죠. 이게 이제 무역 서비스 수지가 원유 가격하고 거의 평행선을 그리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잖아요. 원유 가격이 높아지면은 무역 적자가 늘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원유 가격이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런데 일본의 경상수지는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1차 소득 수지가 원래 더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해외 투자가 더 많아서 해외에서 벌어들는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근데 무역 서비스 수지도 2023년보다는 2024년 좀 개선됐죠. 요게 조금 전에 봤듯이 이게 원유 가격이 좀 낮아지면서 무역 서비스 수지가 조금 개선됐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근데요, 한국과 일본의 실질 환율을 한번 보게 되면요, 실질 환율이라는 것은 이제 돈의 가치를 말하는 거죠. 돈의 가치가 2020년을 100으로 놨을 때, 2020년을 100으로 놨을 때 위로 올라가는 게 가치가 더 높은 거죠. 떨어지는 게 가치가 낮으니까. 자, 엔화는 이렇게 가치가 떨어졌습니다. 2010년 이후 딱 보면은 그건 왜 그렇겠어요? 아베노믹스로 인해서 돈을 마구 찍어내면서 엔저로 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제 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돈을 많이 찍어내면서. 그래서 이제
엔화의 가치가 좀 떨어졌습니다. 한국 원화의 가치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평행선을 그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국과 일본의 소비재 수출액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 뭐 제품의 수출액 그걸 보게 되면은 쭉 이렇게 겨우 이제 여기 이때는 차이가 많이 났었죠. 그러다가 2010년대를 지나면서 이제 일본이 멈칫멈칫하는 사이에 한국은 올라가면서 거의 이제 근접해 가는 겁니다. 이거는 보면 한국과 일본의 이제 재무역 수지가 일본은 수지가 마이너스가 많이 났죠. 근데 한국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뭐냐니까 일본은 엔즈로 인해서 수익이 늘어나는 거지 달러로 치면은 크게 늘어난 게 없다. 오히려 마이너스다 이런 얘기인데 한국은 기술 개발도 해서 꾸준히 이렇게 무역 수지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요 그래프를 보면은 정확히 이제 알 수 있는데 한일 수출액의 추이를 보게 되면은 야, 이때가 48년도에는 7.4%, 그러다가 68년에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3.5%. 일본 수출액의 3.5%만 수출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11.5%, 20.4%, 31.6%, 차츰차츰 늘어나서 78, 86, 91.5%까지 2022년도. 그래서 지금 올해는 일본을 능가하는 수출액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이제 예측을 합니다. 이 흐름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의 수출 물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게. 사실 인구 대비로 따지면은 일본이 한국보다 2.5배 많은데, 근데 수출액은 한국이 이제 일본 총액을 능가한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인당 수출액을 비교하면 우리가 일본보다 1인당 한 2.2배에서 이제 곧 2.5배가 된다 이 얘기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한국은 수출 지향적인 경제고 일본은 내수 시장에 상당히 의존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일본의 노동 환경을 한번 볼까요? 보셨을 수도 있는 그래프인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질 임금의 상승률이죠. 이게 이제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야, 일본이 30년 동안 물가가 거의 제자리 걸음하다가 급격한 엔저가 되면서 수입 물가가 폭등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게 결국엔 국내에 들어와서 제품으로 가격이 증가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 게 이 소비자 물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4%까지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조정이 돼서 지금은 2% 안팎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 실질 임금이 물가 올라간 만큼 이제 떨어진 거죠. 이만큼 이렇게 이게 0%니까 그 아래에 있는 거는 다 마이너스 수치를 나타내는 거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가 이게 4% 올라왔을 때 마이너스 4% 거의 임금은 올라가지 않는 상태에서 물가만 올라가니까 그만큼 이제 빠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명목 임금과 실질 임금의 증감률이 이렇게 이제 명목 임금은 그래도 이렇게 2.1% 평균 내면은 임금이 올라간 걸로 아는데 그런데 실제로 물가 상승률에 비해서 더하기 빼기 하고 나면은 실질 임금은 쭉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조금 올라서 0.7까지 이제 올라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고용자 보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실질 임금이고 이게 명목 임금이다. 여기 보면은 최근에는 이렇게 명목 임금은 이렇게 올라갔지만 실질 임금은 오히려 내려갔다고 마이너스로 내려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왜 그러면은 임금을 안 올려주느냐? 기업들이 계속 경단련, 일본에서 우리나라 경제 단체와 같은 경단련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기업들의 생산력이 높아지면은 당연히 임금을 올려줄 텐데 일본 기업들의 생산력이 거의 늘어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실제로 통계치를 보니까 이렇게 그래프를 보게 되는 것처럼 이게요. 생산성이 이렇게 98년 100으로 나왔을 때 조금씩 생산했어요. 생산력이 늘어났습니다. 조금씩 좋아졌죠. 그리고 지금 얼마? 130, 한 5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보는데 그런데 어떻죠? 임금은 그대로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한 35% 정도를 임금을 올려줘도 되는데 안 올려줬다는 거죠. 결국 이걸 이제 수탈령이라고 그럽니다, 일본이. 그래서 이게 최근에, 그러니까 원래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학자들이 한 얘기가 포괄형, 그러니까 포괄형이라는 것은 생산력이 높아진 만큼 그 기업들이 혼자 이익을 독차지 않고 같이 관계 기관이라든가 개인이라든가 여기에 이익을 공유하는 이걸 이제 포수평 경제라고 그러는데 포수평 경제일 경우에는 국가가
GDP가 생산 늘어나는데 수탈력일 경우에 GDP가 늘어나지 않는다. 경제 성장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일본 보세요. 이게 정확하게 시간당 생산성과 실질 임금 차이에 이만큼의 갭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 수탈한다는 거죠. 일본 기업이. 그러니까 이게 경제 성장이 안 한다. 이제 이런 논리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OECD 가맹국 중에 노동 생산성이 일본이 제일 낮습니다. 한국보다 낮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생산성이 조금씩 올라간 건 사실이죠.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일본, 미국, 독일, 프랑스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을 보게 되면은 이게 미국이고요. 이 녹색이 일본입니다. 주황색이 독일이고 파란색이 프랑스인데 저 이렇게 보면은 독일하고 프랑스하고 생산성은 거의 비슷하죠. 미국과 차이가 있습니다만.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본인 전혀 임금이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기 마이너스. 근데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이렇게 임금이 올라갔습니다. 실질 임금이 상승을 했는데 일본만 안 올라갔습니다. 예, 이게 이제 결국 일본은 수탈형에 가깝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 받은 학자들의 얘기는 수탈형의 경제 구조를 가진 국가는 성장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이 지금까지로 보면은 왜 경제 성장을 하지 않느냐? 이게 임금을 안 올려서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요. 비정규직 고용 비율이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95년 버블 경기가 꺼지고 나서부터 비정규직이 이렇게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비정규직이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임금이 정규직의 반 내지 뭐 3분의 2, 이 정도밖에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만큼 사실은 비정규직들이 하는 일이 정규직들 하는 일하고 큰 차이가 없지 않아요? 그 똑같은 노동을 하면서도 임금을 이렇게 적게 받는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게 뭐 거의 이게 여기 보시면은 일본 기업의 이익 잉여금과 인건비 이게 이익 잉여금이에요. 잉여금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인건비는 뭐 거의 평선을 그린다는 거죠. 이 95년 버블 경기가 꺼진 이후에는 임금이 거의 안 오른다. 그런데 이익 잉여금은 이렇게 늘어나요. 다음 그래프를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중소기업의 내부 유보금 추이를 보게 되면은 이게 90년 아닙니까? 90년에 이 정도였던 것이 지금 하나, 둘, 셋, 거의 4배 올랐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내부 유보금이 4배 올랐다는 것은 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기업 내에 쌓아놓기만 하고 임금을 안 올려준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수탈령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일본이 경제 성장하지 않는다 이 얘기죠. 일본 중소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기업 해외 내부 유보 그러니까 해외에 투자한 대기업들 해외 공장을 지어서 거기서 생산해서 돈을 번 기업들이 한번 보세요. 유보금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과거에 2003년도만 해도 7조 엔 정도밖에 안 됐던 게 지금 얼마예요? 50조 엔. 77이 49, 7배 정도의 내부 유보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수탈령이에요, 수탈령. 임금을 안 올려주고 기업들이 사내 유보금만 쌓아둔다 얘기입니다. 이거는 임금 상승률, 노동통계의 임금 상승률인데 명목 임금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실질 임금은 계속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파트너즈는 방금 설명했던 그 일본의 경제상 수탈령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결국 뭐냐? 아베노믹스를 처음에 정책을 집행을 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돈을 많이 풀어서 물가를 올려주면은 기업들이 그 오른 물가만큼 이제 기업 이익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대기업이 일단 먼저 돈을 벌게 되면은 그 밑에 하청 기업들에게 그 돈 이익만큼 돌아가고 그 하청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또 봉급을 올려받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전부 다 선순환을 일으키면서 같이 부유해지는 이런 것들 선순환 이런 것들을 상정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렇더라는 겁니다. 방금 얘기했듯이 대기업들이 돈을 벌어서 여기서 돈을 쌓아놓고 내부 유금을 쌓아놓고 밑으로 돈을 안 내려보낸다 얘기예요. 임금 안 올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본 경제가 이런 구조라는 거죠. 아베노믹스가 처음에 상승했던 이 그림인데 지금 현재의 그림은 이 그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참 대기업들은 뭐 완전히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노조 가입했는 노동자들에게는 꽤 임금이 많이 올라갔었죠. 5.28%는 올라가고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뭐 40%까지 임금을 올려줬죠. 그래서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도 혜택을 좀 보는데 그 밑에는 완전히 쫄쫄 굶잖아요. 뭐 그 유리잔이 깨지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일본의 기업들 수를 보면요. 중소기업이 거의 99.7%입니다. 대기업이 0.3%예요. 0.3%의 대기업이
이 고용하는 노동자 수가 31.2%, 그 다음 중소기업이 68.8%, 0.3%의 대기업이 31.2% 고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기업 근무하는 사람들이 봉급을 5.28% 정도 올렸는데, 근데 그것도 다 대기업 전체에 다 돌아가는 게 노조에 가입했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간다. 근데 노조에 가입한 노동자가 5.28%의 그 수익을 향유할 수 있는 노동자의 수가 전체 노동자의 11% 조금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구치 유키오 일본의 경제 석학이 이제 2024년 9월에 글에서 보면요. 엔저 탓이다. 일본이 한국의 인재 획득 경쟁에서 패배. 인도네시아의 기능공이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하는 너무나 심각한 이유. 이 글을 보면요. 어떤 현상이냐니까. 방금 봤듯이 일본이 임금이 안 오르잖아요. 임금이 안 오르는 것은 어떤 현상이 벌이냐. 인재 유출. 일본에서는 인재 유출 현상이 일어나고, 또 해외에서는 그동안 일본의 그 높은 노동 임금 때문에 일본으로 와서 노동하던 많은 해외 노동자들이 지금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일본이 한국보다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다 올려버린다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지 않고. 그래서 너무나 심각한 이유. 근데 사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그런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노동자들을 많이 끌어와야 되는데 최저임금이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높으니까 한국으로 다 간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아주 구조적으로 너무나 심각하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 지금 현재 그러면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냐? 이거 보니까요. 도쿄가 1163엔, 가나가와가 1162엔. 이 가나가와는 우리로 치면 경기도 정도입니다. 오사카, 부산 비교할 수 있겠죠. 1114엔. 그 외에 보면은 이제 지방들, 이게 이와테, 뭐 고치, 뭐 구마모토, 미야자키, 오키나와, 아키타. 이거 보면 전부 950엔대예요. 950엔. 지방은 다 950엔대입니다. 자, 한국이 10,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지금 환율로 치면은 우리가 한 1,200엔 정도 되는 거예요. 최저임금이. 그러니까 해외 노동자들이 일본으로 가겠어요? 한국으로 올려버리죠. 이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금을 올려야겠다 하고 이제 최저임금 추이를 이렇게 보면은 최근에 1,055엔 정도인데 최근에 이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되면서 1,500엔으로 임금을 올리겠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는 가장 지금 하던 이슈가 임금을 올리는 게 가장 큰 이슈예요. 지금까지 봤듯이 모든 고질적인 문제가 현재 일본의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에 임금이 너무 낮으니까 노동자들도 신이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생산성이 높아질 리가 없죠. 그리고 또 기업 입장에서는 생산이 높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투자도 안 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시바 시게루가 총리가 되면서 임금을 올리겠다. 그게 임금을 언제냐? 2029년도까지 이게 그러니까 5년 정도로 1,500엔까지 올리겠다. 그럼 매년 7.3% 이상의 임금을 올려야 된다. 이야, 7.3% 임금을 올린다? 원래 5.28% 올렸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올린 거라고 대기업들은 생색내고 그러는데 7.3% 매년 7.3% 올릴 수 있을까요? 어쨌든 현재 일본의 이시바 내각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최근에 일본에서 중요한 선거 있었잖아요. 그때 각 당이 내건 게 이겁니다. 임금에 대해서. 자민당이 2020년대 아까 2029년까지 1,500엔이라고 그랬죠. 입헌민주당이 조기에 1,500엔을 올려야 한다. 유신 공약에서는 이 임금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유신이. 공명당은 5년 이내에 1,500엔을 올려야 한다. 공산당은 전국 일률적으로 1,500엔으로 책정해야 된다. 국민당은 전국 어디에도 1,150엔이라. 이게 이제 도쿄 수준을 올려야 된다. 이 얘기 같은데 레이와 신선구민은 전국 일률적으로 1,500엔. 3인당도 전국 일률적으로 1,500엔. 다 1,500엔이 맞네요. 그죠? 이게 이제 대충 일본의 이제 하나의 컨센서스 형성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1,500엔으로. 자, 그런데 최근에요. 130만 엔의 벽이라는 게 이게 최근에 화두가 됐어요. 일본에서. 그게 뭘 말하냐면은 연 수입이 128만 엔이면은 내가 뭘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돈을 내 손에 쥐게 되는 돈이 123만 엔이야. 그러면 얼마입니까? 5만 엔 정도 뭐 세금이니 뭐니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런데요, 132만 원을 내가 돈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회보험료, 사회보장액이 가입해. 그러다 보면 거기 빠져나간 돈이 그걸 빼고 나면 109만 원을 돈을 받게 된대. 거기다가 또 뭡니까?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여기서 한 9만 원 또 빠져나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132만 원의 봉급이지만 내가 받게 되는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128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은 조금 더 일해서 130만 원 넘어가면은 돈이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요 이상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 경계선에서. 그냥 특히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게 이제 노동을 장려하는 게 아니라 노동을 억제하는 하나의 이 기제가 되어 있다. 이 얘기입니다. 국민민주당이 이 103만 원을 178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 이게 뭡니까? 기초공제하는 액수를 이렇게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103만 원에서 178만 원으로 책정이 올라갔을 경우에 내가 200만 원 연수를 받는다 그러면은 8만 6천 원을 이익을 본다는 거죠. 세금을 덜 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세금 설정 기준으로 정해 놓으면은 500만 원인 경우 13만 원 이상을 돈을 덜 내고 세금에서 8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이 금액만큼 덜 낸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들이 세금을 이만큼 덜 내면 어떻게 돼요? 국가와 지방에서 7조에서 8조 엔 정도의 세수가 줄어든다. 그런 얘기예요. 일본이 세수가 1년에 세수가 70조 엔 조금 못 된다 그러는데 그럼 7조 엔, 8조 엔이면 그 10%의 세수가 덜 거친다 이 얘기잖아요. 그럼 얼마입니까? 2, 3조 엔. 그러니까 이제 7, 8조 엔 정도가 이제 줄어들게 되면은 굉장히 큰 액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지방 세수가 줄어든다 해서 지방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합니다. 여기 이제 비과세 기준 변경을 어떻게 하냐. 이 기초공제 액수를 123만 원을 설정하자. 지금은 기초공제 액수가 48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올리자. 이게 이제 뭐냐 하니까 아까 이 그래프를 봤잖아요. 생산성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임금은 평행선을 그린다. 그 이제 이 늘어난 만큼의 그게 전혀 반영이 안 됐다. 그래서 이제 이 기초 공제 금액을 48만 원에서 123만 원으로 그렇게 계산해 보니까 이만큼 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103만 원에서 178만 원으로 비과세 178만 원까지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은 103만 원인데. 그래서 이걸 이제 국민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투자 상황을 좀 한번 살펴보죠. 이 그래프도 제가 유튜브에 나와서 여러 번 설명을 했는데 너무나 중요한 그래프에서 꼭 다시 또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2000년을 이제 100으로 잡았을 때에 대외 직접 투자 잔고, 민간 기업 설비 여기서 보면은 민간 기업 설비가 2000년에서 2022년도까지 100에서 118, 18%밖에 안 늘어났어요. 22년 동안. 그러니까 매년 평균 치면 0.8% 정도밖에 투자가 안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 해외 투자는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2000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 850% 늘어났어요. 8배 이상 늘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국내에는 18%밖에 안 늘어났어요. 전부 해외로 돈이 다 빠져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명목 정부 투자의 추이를 봐도 1991년 100을 했을 때 일본은 보세요. 마이너스가 오히려 내려옵니다. 근데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올라가잖아요. 이게 영국이고요. 이게 파란색이 이 파란색 캐나다고요. 그 다음에 이 선이 미국이죠. 주황색이 프랑스. 그 다음에 이 선이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 그림을 보면은 정부 투자가 얼마나 일본은 하지 않는지 그대로 눈에 들어오죠. 이거는 민간 투자의 추이를 봅니다. 민간 투자. 역시 일본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턱없이 투자를 안 하는 거죠. 어느 정도 안 하느냐? 아주 유명합니다. 이게 대내 직접 투자 잔고 대 GDP 비의 국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 엉크타드가 2022년도 발표한 이 지수를 보게 되면은 195위가 북한이고요. 그 밑에 196위가 일본입니다. 야, 이게 북한보다도 일본이 뒤처진다 해서 아주 이게 쇼킹한 기사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2022년도 대내 직접 투자 잔고 대 GDP 비의 국제 비교. 야, 이 정도입니다. 일본이 지금 현재 투자를 국내에 거의 안 한다는 거죠. 이걸 보시면은 해외 투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데 해외 투자가 어떤 식으로 늘어나느냐? 이게 직접 투자가 주황색이고 증권 투자가 이게 이제 파란색이에요. 이게 뭐냐? 증권 투자를 하게 되면은 주로 거기에 이제 배당금이라든가 뭐 이자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 수익금이 나오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통장으로 바로 찍히잖아요. 그럼 그 돈이
해외 투자한 돈 이자는 전부 달러로 들어오잖아요. 그게 이제 일본 국내로 바로 100% 그냥 바로 들어온다는 거죠. 거의 100%. 근데 어때요? 직접 투자는 어떻습니까? 직접 투자는 해외에 공장을 짓거나 거기서 투자하는 거죠. 그게 직접 투자들은 대부분 거기서 돈을 벌면은 재투자가 많다는 겁니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돈이 일본 국내로 반도 안 들어. 3분의 1에서 한 반 정도 들어온다 그러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투자 신탁의 주식 매매, 또 어떠냐면, 일본 주식보다는 해외 투자 주식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일본 투자, 이건 해외 주식 투자인데 이게 언제냐? 2020년부터 이렇게 급격히 이렇게 갈라지네요. 이거는 왜겠어요? 일본 엔저도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달러로 벌게 되면 환율 차익 내게 되니까 해외 투자를 많이 하는 거겠죠. 일본 대외 직접 투자는 증가해 왔는데 이렇게 쭉 일본 대외 직접 투자는 계속 증가해 왔습니다. 외화인채로 재투자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아까 해외 투자했던 것들이 여기 보시면은 평균 투자 비율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주황색이요. 재투자 수익입니다. 요게 이제 밑에 이게 배당금입니다. 그래서 빨간 선 자체가 재투자율을 나타내니까 재투자율이 이렇게 자꾸 높아진다는 거죠. 퍼센트가 지금 이때는 30%가 재투자가 된다는 겁니다. 25%. 일본이 이제 해외 투자하는 나라 이렇게 보면은 미국이 제일 많다. 그 다음에 EU. EU가 갑자기 19년, 20년 팍 줄어들었어요. 아시아 쪽이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요. 일본 경제는 미국 경제의 공헌을 이렇게 합니다. 영국이 제일 많이 투자하고 그 다음에 일본, 독일, 캐나다, 프랑스, 중국, 이탈리아, 한국은 뭐 진짜 규모가 적죠.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주요 국가의 민간 부분 연구자 수인데 민간 부분 연구자 수가 자, 일본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렇게 민간 연구자 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나라들 뭐 여기 이게 프랑스고 이게 미국이고 이게 영국이네요. 그리고 일본을 한번 보세요. 주요 민간 부분 연구자 수도 이렇게 적다는 겁니다. 그럼 일본의 디지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은 디지털 상황을 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일본의 이렇게 경제적인 뭐랄까 이렇게 정체가 되고 이런 부분들이 생산성이 어느 정도 높아가는 건 있지만 미국하고 비교했을 때 많이 낮다 뭐 그런 이제 얘기들 결국은 이제 이 일본이 디지털화가 안 돼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의 디지털 상황을 한번 보게 되면은 디지털 관련 서비스 수지가 이렇게 적자가 심합니다. 자, 이 적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저작권 등 사용료 요게 컴퓨터 사용료 전문 경영 컨설팅 서비스 이게 결국 뭐냐 일본이 디지털화로 가려다 보니까 미국의 구글이라든가 아마존 뭐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뭐 이런 데다 이제 클라우드 사용료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을 받고 뭐 이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굉장히 이제 많다는 거죠. 이 그래프도 2020년도 일본 경상 수지를 딱 보면은 1조 넘게 영상 흑자가 났지만 제1차 소득 수지에서 35조 엔이라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해외 투자에서 벌어들인 돈이 35조 엔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에서 그렇게 많이 벌어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경상 수지가 11조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24조 엔 정도 되는 돈이 적자가 났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무역 수지에서 이만큼 적자가 났고 서비스 수지에서 이만큼 적자가 났고 제2차 소득 수지 적자가 났죠. 이거 다 합하면은 24조 정도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무역 수지가 이렇게 적자가 나는 것은 연료 가격이 상승해가지고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수입 물가가 높아지면서 이제 적자가 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서비스 수지인데 여기에서 서비스 중에서 디지털 적자가 4.7조 엔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그게 어디서 그렇게 적자가 나느냐 하면은 저작권 사용료라든가 넷플릭스 동영상 뭐 이런 그 애플이라든가 음악 동영상 여기에 이제 이걸 보면서 지불하는 돈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통신 컴퓨터 정보 서비스 이것도 클라우드 이제 이런 것들 사용료가 이렇게 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광고라든가 또 디지털로 하기 위해서 전문인들 컨설팅 이런 것들이 또 이만큼 줄어든다는 거죠. 있을 만큼 이렇게. 전부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지금 다 향하고 있잖아요. 디지털 적자가 5년간 약 2배로 늘어났는데 이 액수가 2030년 정도 되면은 일본이 해외로부터 그 수입해드리는 에너지 수입 금액 그게 필적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디지털 적자가 계속 확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 보시면은 이게 이제 사람 관련이라는 거예요. 주황색이. 이게 뭐겠어요? 해외 관광객들 이제 일본으로 몰려드는 거. 거기서 벌어들인 돈이죠. 그게 지금 보통 보면은 이게 얼마입니까? 한 5조 엔 좀 넘죠. 3조, 5.3조 엔 정도 벌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벌어들인 돈을 어디다가 다 메꿔 넣어야 하느냐니까 이게 디지털 적자입니다. 디지털 적자, 여기서 번 돈을 전부 다 여기다 다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일본의 IT 기술자들이 어떻게 대우를 받고 있느냐. 이걸 이제 보면은, IT 기술자의 평균 연봉을 이제 한번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일본하고 중국이 거의 비슷한 연봉을 받죠? 야, 3만 몇천 달러. 근데 중국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뭐 30만 원, 월 수입이 30만 원 이하가 6억 명이 넘는다 그러나요? 뭐 그런 이제 중국하고 이 IT 기술자의 봉급이 같다는 게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스위스, 미국, 이스라엘, 덴마크, 파나마, 독일, 룩셈부르크, 캐나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렇게 다들 이게 연봉이 이렇게 높은데 일본이 이렇게 낮단 말이에요. 중국하고 비슷하다. 뭐 인도도 굉장히 낮습니다만. 그러니까 일본의 소위 말해서 인재들, IT 기술자들은 일본 기업에 취직하는 것보다는 이 외국 자본이 들어와서 세운 회사에 주로 취직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게 결국 이제 인재 유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이 지금 가장 심각한 거는 이 연봉이 낮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왜? 나름대로 기술 있고 부가가치를 높일 만한 기술자들이 다 해외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해외 기업들 이쪽으로 다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죠. 이 각국의 IT 투자 수준을 보게 되면 이게 일본이, 이게 독일이고요. 이게 스웨덴이고 미국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일본과 세계 컨텐츠 시장 규모 추이를 이렇게 보게 되면 세계 규모는 이렇게 계속 팽창해 나갑니다.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일본의 규모는 거의 변화가 없죠. 이거는 세계 각국의 캐시리스 비율인데 현금 사용하지 않는 비율. 현금 사용하지 않는 비율이 32.5%, 일본이. 한국은 거의 현금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93.6%가 뭐 캐시카드를 쓰거나 카카오페이라든가 네이버 페이라든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현금을 다루는 게 별로 없다 이 얘기고, 일본은 여전히 60% 넘는 사람들이 현금을 가지고 다룬다, 거래한다 이 얘기입니다.